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신 확인도 해야 되겠죠. 통신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볼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냐면 이 두 번째 선형 모형의 표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요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주요한 요인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성 차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매개 변수의 크기가 선형 모형의 이제 표현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R2가 이제 줄어들어서 표현력이 감소한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눈으로 보면 요런 느낌이죠. 얘는 이제 그 R2가 뭐 0.4 정도 되고, 얘는 이제 R2가 이제 1.0 이니까 거의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형,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형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점은 첫 번째 모형의 가설 공간의 크기와 두 번째 모형의 가설 공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어 이 특성의 크기가 관련이 없죠.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표기의 순서를 따라서 쓰면 요런 식으로 그 가설 공간이 다음과 같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가설 공간의 이제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까지는 가설 공간의 크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선형 모형의 표현력에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설 공간의 크기가 동일하지만 이 강제로 값을 이제 줄여 봄으로써 선형 모형의 표현력에 매개 변수의 크기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이 지금 왜 논의가 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적합에 이제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쪽까지 일단 와야 돼요. 왜냐면 얘는 이제 언더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증가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 오버핏이 발생을 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어딘가에 중도가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성해야 되냐는 거죠. 차원 확장을 하는 건 아주 쉬웠어요. 그냥 이제 산술적으로 2 차가 안 돼? 3 차. 3 차가 안 돼? 조합해. 이런 식으로 그 그런 이제 방향성들을 조합해 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최적화를 완벽하게 극복하는 1.0 까지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의미가 없어져서 그렇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는 올 수 있었는데 살짝만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좀 오버했잖아. '아 그러니까 좀 오버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언더로 완전하게 다시 돌아가는 건 무의미하니까 살짝만 좀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런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특성 차원 n이라고 이제 제가 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13차원, 26차원, 39차원 해서 104차원까지 어떻게 왔어요. 늘리는 건 쉬웠지. 그래서 이제 요런 방향성을 차원 확장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차원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이익을 받는가를 얘기를 해보면 과소적합의 극복이죠.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과적합의 양상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과장했네. 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과적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차원 확장을 이제 더 하면은 이게 더 벌어지기만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설령 여기서 더 추구를 하고 싶다고 해도 그 과적합이 심하게 발생한 상황을 극복하고 얘를 이제 입을 앙 다물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거는 최적화는 무조건 가능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무조건 1.0을 맞게 만드는 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와이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100점을 보장합니다. 100점을 보장하는 방법이 알고리즘마다 달라요. KN은 다르고 KN은 그냥 K값 딱 1로 하면 100점 맞고요. 선형 모형은 와이드 이렇게 하면 100점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무조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같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알고리즘과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을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미리 알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해결된 문제잖아요. 그걸 미리 알았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걸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차원 확장은 상당히 기계적인 방식으로 수월하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너무 오버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버핏이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면 104차원보다는 조금 작지만 이 26이나 39보다는 큰 어느 지점에 적절한 차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어딘가에 요렇게 이제 돼서 요렇게 내려왔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지.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런 엘도라도와 같은 그런 이상적인 핏의 환상의 섬을 찾고 싶어요. 이게 현재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90, 뭐 91 찍고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가능성을 모르는 거죠. 그럼 하면 되잖아, 성주야. 그게 이제 생각해 볼까요? 이게 조합을 해서 막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는 되게 이제 쉬운데 반대로 거꾸로 한번 차원 축소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가면 차원 축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103차원으로 줄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미 104차원으로 막 늘어났는 앤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차원 축소를 한다는 것은 인제 이 총 개수가 n보다 인제 작은 값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n-1 개라고 하면 이제 103 차원이 되는 거겠죠. 이게 104 였다면. 그죠? 근데 이거를 실험하려면 몇 번의 실험이 필요할까요?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먼저 처음에 x1을 빼고 103 개의 차원을 실험해야 되겠죠. 근데 다음에는 x2를 빼고 103 개를 실험해야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104 번의 실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를 빼보고 싶으면요. 그죠? 이제 문제가 슬슬 느껴지시죠? 근데 하나를 뺐더니 별 차이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 해 볼게요. 안 해 볼게요. 예. 104 번은 이제 안 해 보고 별 차이가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빼는 게 부족한가? 두 개를 빼 보자. 그래서 두 개를 빼 보는 거를 이제 시도를 해 봅니다.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13 콤비네이션 이만큼의 실험을 추가로 해야 돼요. 근데 102 개에서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3 개를 빼 봐야 되겠죠. 13 콤비네이션 3 만큼의 실험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원 확장은 되게 쉬웠는데 이게 하나씩 빼나가면서 몇 어 얼마의 차원이 적절한 보다 적절한가를 찾는 부분은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차원을 확장을 한 것을 하나씩 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서로 인제 모형에서 같은 위상을 이제 가지고 있죠. 즉 x1과 이제 w1 하고 x2 하고 이제 w2랑 xn하고 이제 wn은 그냥 다 이제 동등한 위치예요. 이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그냥 순서도 상관이 없는 이제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얘가 그 마지막에 얘가 차원 확장으로서 생겼으니까 얘를 빼자, 얘를 빼자, 얘를 빼자 하면은 이거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순서에 뭔가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가정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차원 확장을 하면 어느 정도 그게 영향을 받긴 하는데 왜냐면 앞쪽에 인제 x1부터 xn까지는 이제 원래의 차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걸 이제 뺀다는 것 자체가 그 어 강제로 이제 특성 공학으로서 형성된 차원들을 이제 빼나가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원래 차원을 제외해 봤자 13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설령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14 빼기 13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똑같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성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차원 축소를 해 나가면서 그 이상적인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꼭 있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걸 위해서 무수히 많은 실험을 반복하는 이런 방식은 좀 엄두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13 차원이라서 '아 그래도 뭐 그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차원이 수백 차원이나 수천 차원이다 이러면 그 조합의 가짓수가 수백만, 수천만, 수억 건으로 폭발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산술적인 거니깐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겁니다. 목표는 이거예요. 목표는 더 핏한 모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미리 알 수는 없고요. 최선의 노력을 이제 다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차원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불려놨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과적합이 이제 발생했고, 그래서 이게 차원 확장이 조금 과격한 방식이기 때문에 살살 요렇게 좀 이제 줄여 나가 표현력을 어떻게든지 줄여보고 싶은 거예요, 살살. 이렇게 과격하게 말고. 그래서 과격한 거는 다시 이쪽으로 확확 돌아가 버리는 거겠죠. 그건 의미가 없으니깐요. 근데 그런 방법이 뭐냐? 이 매개 변수의 크기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표현력을 우리가 그 절반으로 이렇게 줄였을 때 좀 과격한 편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렇게까지 많이 줄이지 말자는 거죠. 이게 중앙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1 정도로 만약에 이제 나눠 보겠다. 이거는 모든 특성들을 그냥 단순하게 같은 값으로 나누는 거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지금은 그냥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게요. 그럼 이제 보시면 그 원래 완벽했던 거가 1.0인데 50% 정도로 이제 크기를 줄이면 지나치게 이제 작아지죠. 그런데 이제 살살 줄이면 살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매개 변수의 크기를 살살 이제 조정하면 마치 이제 스피커에 두 개의 볼륨 노브 그 볼륨 다이얼이 있는 그런 느낌이죠. 차원 확장은 굉장히 좀 과격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볼륨이 크게 변하는 거죠. 근데 뭐 그 스튜디오라든지 뭐 음악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곳에서 인제 쓸 때는 이 볼륨을 요렇게 너무 큼직큼직한 단위로 조정하는 게 섬세하게 조정하는 거에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이런 걸 이제 통해서 가중치의 크기를 이제 조절하면 쪼끔 더 이제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얼이 될 수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죠. 이런 잠재력, 이런 이제 통찰을 알고리즘으로 반영한 게 무엇이냐? 1970년대 리츠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론의 리니어 모델에서 이제 그 리츠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여전히 리니어 모델이에요. 리니어 모델인데, 그러면 이제 그 리니어 모델에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이제 리츠의 이제 그 두 가지의 비교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패밀리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미 임포트가 잘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 19세기, 리찌는 거의 100년 정도 뒤에 이제 개발된 그런 이제 알고리즘인데 둘 다 이제 선형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시 한번 이제 이벨루에이트 이제 모델에서 액세스 이제 보스턴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재현해 볼게요. 이제 이미 이제 93, 85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관찰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냐면 그 벡터의 크기를 관찰을 하고 싶어요. 이 벡터의 크기는 KNN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거에서 이제 살짝 수정하면 됩니다. 요거는 거리죠. 근데 원점하고의 거리를 구하면 그거는 이제 벡터의 이제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x1의 제곱, x2의 제곱, 뺄 게 없으니까 0하고 이제 빼니까요. xn의 제곱에 제곱근을 이제 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거 뭐 그냥 잘 아시는 거죠. 요거 오잖아요. 피타고라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옛날에. 크기. 왜 인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XX 보스턴의 인제 가중치가 그 104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104 개를 일일이 이제 쳐다보면서 이게 큰가 작은가 비교하기 좀 어려우니까 스칼라 값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비교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 이게 인제 그 x들이 작아지면 결과적으로 인제 둘 다 요렇게 이제 작아진다 인제 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벡터의 크기가 5 보다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인제 그 뭐 이 개별적인 값들을 비교해서 인제 살펴보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스칼라 값을 딱 정해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 보면 도움이 되겠죠. 주식 시장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주식이 오르고 뭐 삼성전자 뭐 무슨 은행 뭐 이렇게 오르고 뭐 또 이제 다른 주가는 뭐 내리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또 뭐 며칠 전에 그 슈카월드 저는 이제 사실 슈카월드를 유튜브로 안 보고 이제 팟캐스트로 듣는데 남의 채널 광고 많이 해 주고 있네요. 근데 뭐 오늘 이제 슬쩍 보니까 그 뭐 맨날 듣는 건 아닌데 뭐 "태풍 노르고 오면 노루표 페인트를 사라." 뭐 이런 그 제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죠? 모르지. 그죠? 그래 갖고 지금 뭐 딥러닝이 뜨니까 발전소 주식이 막 떴다고 막 그랬잖아요. 왜냐면 지금 딥러닝들 모형이 하도 커지면서 전력 '과연 저게 전 전기를 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예전에는 전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어 지금과 같은 기하급수적인 추세로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조금 있으면 지구 전체의 전기를 다 써야 된대요. 그게 황당한 얘기 같이 들리는데 그 기하급수적인 방식으로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렇겠죠.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면 그 며칠 전에 논문을 봤는데 제가 이제 평가하는 중이거든요, 또.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 중에 이제 하나에서 그 논문이 나왔는데 그 딥러닝 모형들의 이제 현재 연산을 혁신적으로 이제 줄여줄 수 있는 그 방법론이 수학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방법론의 이제 기본적인 방향성이 그 곱하기를 그 더하기로 이제 변형을 해 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곱하기 연산이 되게 비용이 비싼 편이에요. 더하기에 비해서 훨씬 이제 비용이 비싸고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곱하기는 꽃배기잖아. 근데 만약에 정말 이런 방법론이 유의미하면 그 또 뉴스를 한번 보실 거예요. 이제 이런 혁신 때문에 연산의 비용이 혁신적으로 이제 줄어들면서 그 전력의 수요도 요렇게 이제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의 수요도 어느 정도 이렇게 완만해질 가능성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네. 이 논문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 벌써 인제 그 뭐 트위터 같은 데서 난리가 났거든요. "나 내 엔비디아 주식 팔아야 돼?"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그 저격하려고 이런 기법을 만든 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빅테크들이 엔비디아를 좋아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어 대규모 서비스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어떻게 하면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예요. 이제 기하급수적인 이런 그 전개 운영 비용을 어떻게 하면은 그 익스포넨셜이 아니고 그 로그로 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 비즈니스에 지금 빅테크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음 이런 기술들은 보통 이제 학문적인 연구의 결과로 나와요. 이제 빅테크에서는 이런 연구를 할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이제 공학적으로 적용하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은 언제나 이제 학계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새는 학계에서도 당연히 딥러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진 연구자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곱하기를 더하기로 낮춰 줌으로 인해서 이 연산을 익스포넨셜이 아닌 이제 로그 스케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런 연구가 나와서 저도 이제 정말 며칠 전에 봤어요. 엊그제 정말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직 이제 요번 주 이제 강의를 요번 주뿐만 아니라 매주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 평가를 좀 해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얘기 왜 했지? 하여튼 우리의 목표는, 죄송합니다. 딴소리 나왔네요.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이제 이 얘네들을 이제 관찰하는 이제 효과적인 이제 방법론을 이제 지표를 이제 정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각설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벡터 크기 산출이라고 이제 하는 것을 이제 하면 딱 그냥 벡터 크기 산출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너무 이제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곱의 합, 제곱의 합계에 제곱근을 하는 거가, 풀어서 쓰면 뭐 이런 거잖아요. 별거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시점에서 이제 이 벡터 크기 이제 산출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로 이제 기인했을 때 벡터의 크기는 요렇게 이제 쓸게요. 요렇게 해서 이제 보자는 거고, 이 경우를 이제 보시면 벡터 크기가 이제 172 이런 이제 수치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1970 년에 이 리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가중치의 크기가 커지면 모형이 과도하게 이제 복잡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착안을 한 거고, 그래서 이 가중치의 크기를 조금 잘 조절을 하면 과적합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형태의 모형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통찰을 알고리즘적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실험은 아주 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점이 어려운 거예요. 리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1.0이 이제 기본 설정입니다. 이게 왜 1.0인지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벨리웨이트 모델을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코파일럿이 이제 제한하기 이제 쉬운 거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리치로 바꾸고 나머지는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벡터 크기 산출을 해보고 싶겠죠. 그죠? 그런 구성이라는 거 정도는 이런 이제 코파일럿이 이제 알아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점수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고 봐야 돼요. 그죠? 이게 뭐 훈련 점수가 살짝 내려오고 시험 점수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반올림하면 92, 86이고, 얘는 93, 85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과장해서 이제 그리면 이제 뭘 이제 보여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이 훈련과 시험 데이터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다른 문제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리찌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 보니까 살짝 요렇게 인제 줄어드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인제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실제로 이 벡터의 크기를 관찰해 보면 거의 그 굉장히 이 가중치의 크기가 선형 회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예전처럼 우리가 강제로 뭐 2분의 1로 나누고 이러기는 곤란해요. 왜냐면 이 가중치들이 일단 여러 개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도한 것들도 있지만 그 원래 서로 그 상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매개 변수들이 수집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죠. 코릴레이션으로 어제. 그런데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중요도로 봐야 돼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임의의 K번째 속성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WK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WK가 그냥 0이 돼 버렸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X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값이 나온다고 해도 이 둘의 곱하기는 그냥 당연하게도 0이잖아요.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가중치가 입력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정보라는 거예요. 즉, 만약에 가중치가 어떤 이유에서든 0이 되어 버린다면 그냥 이 xk라고 하는 특성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꺼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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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거든요. 진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점심 얼마 전에 이제 드시고 오셨잖아요. 몇 시간 전에. 그 점심 드시러 혹시 이제 나가셨다든지 하면 그 나가시는 길에 사람들의 얼굴이 다 기억나시나요? 지나가던 차 번호판들 다 기억나시나요? 그거 다 기억나시면 초천재 자폐입니다. 그 무슨 그 셜록 홈즈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 포토그래픽 메모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막 천재의 특성이 포토그래픽 메모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아인슈타인이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졌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 같은 혁명을 낸 건 아니죠. 그 뭐 때문에 그 냈을까요? 어, 통찰하는 능력이죠. 디테일을 기억하는 능력이 아니고. 그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우리도 그 보통 막 저희 출퇴근할 때 그냥 멍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가던 길이면 뭐 그렇게 열심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막 예서 신입사원이야. 막 이렇게 나 신입사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간다. 이러면 막 이 동네는 정말 좋은 동네야. 내가 이런 동네에서 뭐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됐다니 정말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가잖아요. 그죠? 그냥 딴 생각하면서. 왜냐면 이제 어느 길로 그 가야 되고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를 탄다면 지하철에 뭐 몇 번 순간고에서 내려야 되고 이게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열로 가서 이제 최소한의 스텝을 거쳐서 최적화된 경로를 이제 가는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이제 체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지만 종종 사람들이 막 핸드폰을 보면서도 위험하죠. 길을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위험하고 권장되진 않지만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는데 아주 익숙한 길이면. 그게 왜 그러냐면 디테일들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너무 많이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뭐 그런 세부적 디테일들을 뭘 잊어야 되는지 자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처음 가는 길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모르는 동네 마사지러 갔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잘 아는 "아유 저기 지척인데요." 뭐 이렇게 동네 사람은 "어이구 답답해." 이렇게 하는데 "아니 눈이 삐었나 뭐 저거 왜 못 보나." 이렇게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죠? 진짜 그렇잖아요. 이 어디지?" 뭐 이렇게 막 찾잖아요. 실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가중치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의미를 우리가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펴보려면 이제 양극단으로 이제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력에 이제 모두 다 같이 이제 기여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오케스트라? 이제 합창단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이제 합창해 봅시다. 하는데 얘가 싹 죽어버려. 근데 이 합창단 전체적으로는 '아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애석하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왠가요? 얘가 소리를 내는 게 너무 방해가 되는 거야. 그죠? 이 출력에. 그런 경우에는 "야야 꺼." 이렇게 인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각의 합창단들이 한테 연결된 요런 이제 마이크가 핀 마이크 같은 게 이제 하나씩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인제 원래는 인제 그러면 인제 N 개의 마이크가 있고 N 개의 채널에서 입력이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면 얘가 인제 목소리가 좀 너무 방해가 돼. 그러면 얘는 부르기는 하는데 막 열심히 불러. 하고 막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부르는데 "야 얘 꺼 버려." 하면은 이 채널을 이렇게 딱 꺼 버리면 아주 이제 조화로운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애석하게도. 이 K 번째 참가자한테는 애석하게도. 그런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이 가중치의 크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중치의 크기가 크다는 건 어떤 건가요? 이게 주인공 뮤지컬 같은 데서 주인공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2 번에 대해서는 얘는 좀 키워 줘야 돼. 그래서 나머지가 인제 배경으로 들어가고 주인공은 한 사람이 부르지만 그 노래가 여러 사람이 부르는 거 이상으로 소리가 나와 줘야 되겠죠. 묻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인공은 키워 주고 코러스는 살짝 죽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결과로 이제 나오겠죠. 그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중치들의 의미인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꽂아 주는 게 아니죠. 이 알고리즘들이 알아서 그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은 상대적으로 가중치의 크기가 크다는 건 소리를 그냥 다 키워 주는 거예요. "왜 다 일단 질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키워 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과적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실제로 과적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리찌는 이제 좀 엄격한 지휘장구야. 자 이제 "조화롭게 이제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억제를 좀 해 주는 거죠. 예 "워워워 저기 진정하시고 다 같이 인제 억제를 좀 하면서 네 조화로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잠재적으로는 이제 너무 복잡한 모형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 방지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런 시도가 과적합의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줄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하지만 이거는 끝이 아니고, 리찌는 이제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드 서치를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빅 브레이크 이후에 살펴봐야 되겠네요. 빅 브레이크.